네, 퇴근길 라이브 함께하고 있는 시간 6시 59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 전반적인 좀 전략을 우리가 좀 강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보면은 사실 올 초의 움직임만 봐도 시장 상반기 혹은 이제 뭐 1, 2월 좀 쉬어갈 줄 알았는데 의외의 선방을 보이잖아요. 사실 12월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연중 최저로 마무리가 되면서 그래서 사실 상당히 걱정을 크게 갖고 시작했었던 네. 1월이었는데 생각보다 순항을 해왔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이제 투자 판단을 바꿔야 될 것인지 네. 상당히 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로에서 우리에게 또 길을 안내해 주실 분 함께합니다.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대표님의 자료를 제가 이렇게 쓱 보니까요. 네.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약간 희망적인 느낌이 좀 드는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시장에서 여전히 시장을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롱 바이어스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롱 관점에서 이제 매매를 하는 헤지 펀드 매니저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이렇게 시장에서 항상 기회는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차원에서도 이제는 조금 저점을 찍고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몇 가지 근거로 인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사실 지난번에 출연하셨던 게 시장이 가장 또 어려웠을 때 출연하셨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때 저도 가장 인상 깊었었던 것이 너무 매크로에 집중하지 않으려 한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었는데 네. 사실 지금 상황도 보면 경기 침체의 논쟁은 있지만 오히려 시장은 좀 경기 침체의 논쟁을 조금 잊으려 하는 그런 네. 반응들도 보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주가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매크로랑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금 선행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는 반등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주식 관점에서는 이제 계속 좋은 것도 좋지만 안 좋아졌다가 이제 좋아지는 시점에서의 어떤 주가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저는 지금 장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안 좋았던 것들이 올해는 어떻게 보면 상반기 때 가장 투자 매력이 높은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준비해 주신 자료를 보면서 한 가지씩 지금 상황을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그래서- 번째 내용은 이제 인플레이션과 실적 관련한 이야기죠. 네, 그 시장에 이제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데 전쟁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금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소비 침체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거를 좀 압축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변수들을 다 예측할 수도 없고 이런 변수들에 다 휘둘리다 보면은 사실 이제 본질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부분이 가장 현재 시장을 봤을 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장표에 써놓은 거는 인플레 부담은 줄고 실적은 턴어라운드 한다라고 이제 적어놨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다양한 변수가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변수가 어떻게 보면 좀 확실해 보이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확실한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높은 확률로 개선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인플레 같은 경우는 다들 워낙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많이 떨어졌고 네. 이제 올해 연말쯤 됐을 때는 2%대 정도의 인플레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다른 변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매우 이제 높은 확률로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맨 위에 오른쪽 그래프가 이제 유럽의 가스 가격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도 많이 내려오면서 인플레에 대한 부담을 많이 덜어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계속 개선 쪽으로 가는 부분은 확실해 보인다라는 부분 첫 번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두 번째 변수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표에 나타난 그래프가 이제 삼성전자의 분기 실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 사업부 중에서도 이제 메모리 사업이 가장 중요하긴 하겠죠. 네네. 근데 이제 메모리 사업부의 이제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은 22년 1분기에 8조 원 정도를 시작을 해가지고 쭉 줄어들어서 22년 4분기에는 소폭 적자. 그리고 올해 1분기에는 사실 1.7조 원 정도로 적혀 있는데 네네. 재고평가 손실 감안했을 때는 2조 원이 넘는 손실이 나타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2분기도 마찬가지로 적자이고요. 3분기까지도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3분기 연속. 네, 근데 이제 다만 저는 여기서 굉장히 큰 희망을 좀 반대로 보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가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최악의 시점에서 그러니까 주가가 더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제 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빨간색 점 그래프가 네네. 이 영업이익을 나타냅니다. 영업이익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는 말 그대로 삼성전자의 주가 주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 장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 주가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에 이제 수렴을 한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 될 것 같고요. 실적 따라간다라는 거죠. 예, 네.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실적이 수렴한다라고 보는 게 주식의 어떤 본질 가치 측면에서는 네네. 합당한 논리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네.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가장 재미있는 게 2017년, 2018년, 2019년도의 주가였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 주가 차트를 보면은 이 실적이 이제 확 좋아졌을 때 확실히 이제 주가가 이제 같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2018년도부터 해서 2019년까지 실적이 급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죠. 주가는 여기서 한 6개월 정도 선행을 해서 먼저 빠진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주가는 먼저 빠지고 이 실적은 나중에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의 저점이 언제 나타나냐면은 이 실적이 가장 깨졌을 때 주가 저점이 아니라 이걸 앞서서 주가는 이미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네. 주가를 반등하고 이때도 실적이 엄청나게 좋지는 못했지만 네. 주가는 이제 슬금슬금 위로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우상향의 근거는 이 향후 실적이 반영됐다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2021년도에 이제 실적은 후행적으로 빠지고 주가 이제 먼저 빠졌던. 근데 다만 이제 여기에는 뭐 다양한 거시 변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변수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단 한 가지 변수, 이제 영업이익이라는 변수만 딱 봤을 때는 확실히 주가라는 부분이 영업이익을 선행해서 움직이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앞에 이제 표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은 아까 제가 이제 희망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던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이제 23년도 1분기의 영업이익은 최저점을 지날 걸로 좀 보입니다. 다만 이때를 바닥으로 해서 어찌됐든 분기가 시작될수록 지날수록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부분이고 이게 경기가 엄청 좋다, 실적이 엄청 좋다의 의미는 아닙니다. 뭐 이거 연간으로 봤을 때도 2023년도에 엄청 깨졌다가 2024년도에 이제 회복되는 모습. 뭐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추정치다 보니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매우 높은 확률로 이렇게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현재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다시 차트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빨간색의 영업이익은 이때 쭉 올해 1분기 때까지 확 떨어진 다음에 2분기부터는 계단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은 주가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상행한다고 봤을 때는 이미 현재 나와 있는 변수들, 그러니까 삼성전자 1분기 때 엄청난 적자 날 거야. 이 부분들은 시장이 이미 알려져 있고 다 알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더 이상 시장에 주가에 어떤 부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기는 힘들다. 오히려 저는 1분기 실적이 깨지면 깨질수록 삼성전자의 주가는 더 빨리 반등한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실적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뭐 추가적인 감산이라든지 아니 캐펙스 축소라든지 뭐 이런 식의 액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1분기는 저는 주가를 매수하기 굉장히 좀 좋은 시점이다. 뭐 2분기부터는 또 중국이 또 달려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분기에는 뭐 다들 뭐 긴가민가 이거 일시적인 반등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바닥은 이미 확인을 하고 이제 반등 추세에 접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오히려 주가라는 측면에서는 이익은 계속 빠져도 1분기 때 반등해서 2분기까지 이제 그 반등을 충분히 한 다음에 오히려 3, 4분기에 실적이 개선된 걸 확인하면은 오히려 주가는 오히려 더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 때 오히려 먼저 반등을 하고 하반기 때는 저는 좀 옆으로 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대체적으로 보는 뷰랑은 조금 다를 수는 있다. 상고 하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하반기는 약간 또 다시 박스권으로 접어들 수 있다. 횡보. 예. 다만 이제 하반기의 주가는 또 내년의 어떤 전망치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사실 네. 23년이 이제 시작된 지 한 달도 채 안 됐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뭐 올해 실적이 엉망진창이니까 네. 올해 실적 안 좋은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주가는 선행하니까는 지금부터 바닥을 찾는 게 맞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사실
24년 실적을 벌써 논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타이밍이라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지금부터 24년 실적을 전제로 투자와 바닥을 찾는 것이 맞는 건지 네. 아니면 한 6개월 정도 시점부터 우리가 찾는 것이 조금 더 리스크를 조정을 하면서 접근하는 건지 이런 구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표님은 또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밸류에이션을 할 때는 이제 1년 후에 이제 그러니까 실적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6개월 단위가 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반기가 됐을 때 다양한 변수들이 또 바뀌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봤을 땐 새로운 변수를 이제 적용을 해서 다시 한번 이제 투자 판단 의사를 내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중국 경기가 올해 빠르게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내년에 기대치를 더 높일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반대로 그렇겠네요. 뭐 새로운 변수가 나와가지고 뭐 신흥국의 위기가 생겼다든지 하면은 또 기대감을 좀 낮춰야 되는 부분도 좀 존재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1년만 봤을 때는 확실히 상반기가 주가는 반등한 게 맞겠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약간 일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도 작년에 뭐 글로벌 국내 할 것 없이 상저하고 얘기를 너무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상저라고 했으니까 나는 저가 매수하는 그런 수급들이 1월부터 분할 매수하겠다고 좀 들어온 건가?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대표님의 시나리오대로라면 네. 이러한 수급도 어쨌든 영향 미치고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상반기 특히나 1분기에 있어서의 시장의 흐름은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미 좀 최악은 지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최악은 지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외국인들이 이제 중국 시장을 사고 그리고 국내에도 보면은 스마트 머니들이 좀 움직인다라는 느낌은 좀 있어요. 확실히 이제 스마트하고 자산을 좀 쌓아놨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문의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거를 확연하게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금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은 확실히 향후에 기대치를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경기 침체를 전제해 왔었기 때문에 뭐 주식도 매력이 없는 가격 매력은 분명히 있지만 네. 그래도 우선돼야 될 것은 채권이다라는 부분이 이제 사실 어떤 자산 배분 관점에 있어서의 화두였었던 그쵸.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앞서 지난번 방송에서 또 대표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구리 가격을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네, 그 맞습니다. 의견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 거죠? 여전히 이제 기존 광산에 대한 투자가 좀 소홀했었고 왜냐면 2차 전지에만 너무 이제 시각이 다 쏠려 있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약간은 전통적인 자산에 대한 투자가 좀 집행이 안 됐던 것 같고요. 네네네. 뭐 구리 가격에 대한 최근에 이제 실제로 강세로 돌아섰고 그리고 2024년, 2025년까지도 강세로 간다는 거는 되게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외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요새 조금 헛갈려하는 투자자분들이 분명 계시거든요. 네. 물가는 진정되어서 이제 그동안 스트레스 받았었던 거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도 네. 이렇게 구리 가격이라든지 또 최근에 달러 약세를 기반해서 이렇게 스마트머니들이 위험자산 시장에서 활동을 하게 되다 보니까 무엇이 정상적인 방향인가라고 조금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무엇을 또 방향을. 기준을 삼아야 될까요? 근데 저는 이게 그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예측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이제 맞추기 힘들고 예를 들어서 저의 이제 모든 시간을 다 쏟아서 유가를 예측해봐라라고 하면은 아무리 쏜다고 해서 예측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이제 안전자산에 조금 일부 자산을 이제 분할을 하고 그리고 일부의 이제 위험 자산에 이제 약간 분산 투자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렇게 위험 자산에 대해서 너무 베팅하거나 너무 과도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적절히 분산을 하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 비중으로 만약에 쉽게 네. 얘기한다면 네. 작년에는 사실 채권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네. 정말 채권 투자 하나도 몰랐던 개인 투자자들도 ETF 통해서 채권 투자할 정도로 붐이었잖아요. 네. 뭐 올해는 이 비중이 약간 조금 줄어들면서 주식 쪽의 비중이 더 늘어나는 게 옳은 건가요? 네, 저는 제 시나리오 하에서는 네. 저는 이제 경기가 개선된다, 그러니까 좋아진다가 아니라 최악을 지나서 개선된다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만 딱 잘라 보면은 오히려 이제 주식이 가장 매력적이다, 상장 주식이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채권 같은 경우에는 1월달이 가장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금리에 정말 금리 쇼핑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 최고의 시점은 조금 지난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주식도 최적의 시점은 조금 지난 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 경기가 이제 개선된다라고 봤을 때는 주식은 아직 먹을 폭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뭐 리츠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한 5에서 한 7% 뭐 이 정도 먹을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여전히 자산 배분 하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자산이라고 좀 보이고 있고요. 다만 비중의 어떤 조절 차원에서는 현재는 주식을 적절히 들고 가는 게 맞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시장의 화두를 네. 턴어라운드로 네, 저는 던지셨어요. 턴어라운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점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장표를 좀 네네.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한국전력이 이제 지난해 말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좀 노이즈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 어떤 자금을 모두 다 빨아들였는데 그마저도 이제 채권을 한도까지 다 발행을 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발행하기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이제 한도액을 좀 늘려놨던 그래서 이제 여유가 좀 생겼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빠른 것 같아요. 확실히 최악을 지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월 달까지만 해도 별로 좋지 못했지만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면은 지난해 6월 이후에 처음으로 한국전력이 어떤 금리가 3%대까지 떨어졌다라는 뉴스가 나온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채나 CP 금리도 확실히 개선세가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SK라든지 롯데 뭐 다월 이런 쪽에서 뭐 찌라시가 돌면서 뭐 이런 기업들이 좀 망할 수 있다 유동성 위기가 오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금리는 되게 높게 조달을 하긴 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조달을 못할 줄 알았는데 조달에 성공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부분, 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리스크가 조금 희석되고 있다. 그래서 1월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실히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히 채권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어가지고 조달 자체가 아예 불가능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금이 어찌됐든 뭐 PF나 이런 쪽으로는 아직 돈이 흘러가고 있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스마트 머니 그리고 빨리 움직이는 머니 돈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하이 일들을 좀 추구하는 그런 펀드들이 좀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확실히 시장에 어떤 바닥을 조금 만들어주는 그래서 최악을 좀 지나는 그러니까 주식하고 다 비슷한 관점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최악은 지나고 있다. 뭐 이런 관점에서 현재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맞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이제 기준금리 전망을 보면은 어찌됐든 비슷한 느낌을 들 것 같아요. 거의 다 와가고 있구나. 인상은 끝났다. 인상이 거의 다 와가고 있구나. 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중국이나 뭐 캐나다, 호주 뭐 이런 국가들 보면은 이제 올해 이제 인하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존재한다. 이렇게 봤을 때는 확실히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가능성은 좀 하반기 봤을 때는 열어놓고 봐도 된다. 그러면은 증시에 있어서도 좀 훈풍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시장의 화두를 좀 점검을 해봐야겠죠. 네. 턴어라운드 어디에서 나올까요? 턴어라운드는 그러니까 작년에 안 좋을수록 올해 더 이제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가도 작년에 안 좋았던 게 정말 빨리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랑 가장 사실 민감한 게 화학 제품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요 세 가지 차트가 이제 중국의 어떤 올해 1월 달에 어떤 중국의 석유화학 제품 가격들인데요. LD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닐을 만드는 이제 화학 제품이고 PVC가 약간 파이프 그래서 건설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EG 같은 경우에는 화학 섬유를 만드는 데 쓰이기 때문에 어떤 의류랑 연관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화학 제품이 이제 어떤 거는 오르고 어떤 건 내리고 이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다 반등을 했어요. 한 11월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가격은 뭐 그렇게 좋진 못하지만 중국 가격은 이미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은 확실히 이제 중국에서 먼저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게 시황이 엄청나게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왼쪽 밑에를 보면은 요 이제 빨간색 그래프가 이제 그 석유화학 순수화학 업체들의 이제 마진 스프레드를 네네. 나타내는데요. 요게 이제 최악의 시점 그리고 요게 좋았을 때의 어떤 평균치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작년까지만 했을 때 거의 최저치를 뚫고 내려갔었어요. 그러니까 가동률도 거의 역사상 최저치 그리고 마진 스프레드도 역사상 최저치. 근데 이게 어찌됐든 꾸역꾸역 이제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요게 어찌됐든 과거 평균 수준의 어떤 하단은 좀 회복되는 흐름으로 이제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석유화학 시장이 엄청 좋아서 사야 됩니다. 이거 아닙니다. 다만 그러니까 역사상 거의 최저점에 최악의 업황을 보였었고 그게 최악은 좀 벗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주요 시클리컬 업종들의 주가의 상승은 요런 시점에 주가 상승률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최악을 지날 때 아무것도 안 보일 때 현재 시점이 거기에 좀 가깝다라고 저는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석유 제품 순수출액을 보면 어찌됐든 쭉쭉쭉쭉 해가지고 MOM 기준으로 계속해서 이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떻게 봤든 최악을 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석유화학이 이제 소비나 경기에 굉장히 이제 가장 밀접하고 이제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중국이 이제 지방 정부들이 이미 이제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돈을 많이 땡겨 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소비 돈을 풀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이 가장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각 지방이 이제 소비 쿠폰을 뿌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자금이 이제 중국으로 뭐 11일 연속 매수한다라든지 그 소비주에 주로 집중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이제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와 연관돼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이제 건화물 지수이거든요. 네. BDI 지수이죠. 요게 보면은 거의 역사상 최저치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 확 올랐다가 쭉 꺼져가지고 지금은 최저점을 보이고 있는데 요게 이제 석유화학하고 철강하고 되게 연관성이 높아요. 이제 산업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재밌는 부분은 과거에 이제 BDI 지수가 요게 춘절이거든요. 춘절 전후로 해서 춘절 때는 이제 물류가 못 돌아가고 공장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업황이 좋지 못하지만 요게 지났을 때 어찌됐든 회복되는 흐름을 많이 보여왔다라는 부분 감안했을 때는 어떤 해상 운임 지수 관련된 이제 상선 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도 해운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지금은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뭐 향후에 중국이 다시 리오픈되고 수출이 늘어난다고 봤을 때는 이런 업체들도 좀 기대감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부분인데요. 화학과 마찬가지로 철강도 계속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강석 가격도 이제 60% 두 달 만에 뛰었다. 그리고 기대감이 확실히 불고 있다. 철강 가격이 뭐 중국 가격이 반등했다. 이런 부분들인데 아까랑 또 이 부분하고 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중국이 이제 돈 풀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이 좀 뉴스에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각 지방의 소비 정책을 보면은 이제 그 전기차랑 스마트 가전에 대해서 소비 지원 쿠폰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춘제 관련된 소비 쿠폰을 이제 발행을 했다. 그리고 도시 건설 가속화를 시작했다. 그래서 SOC 투자도 이제 건설 투자도 다시 재개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중국 경기에 대한 어떤 활성화가 적어도 2분기에는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눈에 띄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우리나라 증시에도 가장 중요하거나 가장 좋게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2023년 시장의 화두는 턴어라운드다.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의 턴어라운드를 기대해 볼 수 있는지 하나씩 보고 있는데 뭐 중국 얘기까지 좀 해봤습니다. 사실 지난번 그 대표님 방송 말미에서도 23년은 난 중국 본다 네.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사실 그게 또 그대로 지금 네. 진행되고 있고 네. 사실 또 지금 1월에 조금 중국 관련된 사안에 대한 관심은 조금 뭐 여러 가지 분쟁이라든지 네, 맞습니다. 감염자 이런 것 때문에 좀 살짝. 악유는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사실 또 2월과 3월 돼서 양회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관심사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1월 달에 조금 아쉬운 뉴스들이 좀 있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뭐 이제 공항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검역이 강화되고 뭐 이런 쪽에는 이제 노이즈가 발생하고 이런 네네.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뭐 안타깝긴 했지만 결국에는 한 달만 지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개선 쪽으로 돌아서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 자료로 봐도 이제 중국 관련된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정말 저는 실제로 사실 얼마나 들어오는지 아까 우리 박근영 부장님도 네. 중국인이 25만 명이 들어왔대요. 네. 그래서 저는 대체 내가 다녔던 그 늘 보면 명동 이런 데 보면 네. 중국 관광객분들 많고 하는데 저는 못 봤거든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명동에 최근에 네. 몇 번 가봤어요. 네. 근데 이제 중국 관광객들은 사실 많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많이 그럼 보이지 어디로 않아요. 온 거예요? 비즈니스맨만 그 정도 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도 25만 명. 네네. 그럼 중국 관련해서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명동 가서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일 재밌었던 부분은 중국인들의 빈자리를 일본인들이 첫 번째 채웠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인종이 다양화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동남아 쪽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이제 우리보다 이제 소득수는 낮지만 뭐 필리핀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어차피 이제 잘 사는 분들은 존재하니까요. 그럼요.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여행을 많이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실제로 이제 뭐 인도라든지 이런 분들도 되게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네. 주말에 제가 스키장을 갔다 왔었는데 정말 다양한 인종이 그 한 대 전부 다 모여서 정말 세계인의 축제, 네. 정말, 세계인의 스키장. 예, 정말 이렇게 다양한 인종이 한 군데서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할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네. 뭔가 우리가 막 스키 여행 생각하면 스위스 떠올리잖아요. 근데 네네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아시아권에서는 약간 우리나라 말고는 딱히 떠오르는 나라가 뭐 제가 안 일본도 보- 워낙 일본, 잘 돼 후지산 있지만 이렇게 뭐 있죠. 이제 뭐 이제는 조금 이런 것들이 네네. 다변화됐다라는 거가 익숙했었고 또 음식을 시킬 때 다 한국말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한 개, 두 개. 그 정도 해야죠. 우리도 저도- 원투 하잖아요. 네, 물론 그렇긴 합니다. 네네. 자 그래서 그래서 확실히 중국인 그 부분은 그러니까 BTS 영향이 확실히 네네네. K 이제 팝 K 드라마의 BTS.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이제 명동을 가면은 파란 눈 외국인이 잘 보이진 않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가 보면은 그런 분들도 많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제 눈에 띄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요 수치로도 이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요 차트를 보면은 왼쪽 위에 그래프가 이제 파라다이스의 월별 드랍액이라고 해요. 드랍액은 이제 그 카지노의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베팅한 금액이거든요. 그 이제 막대 그래프인데 요게 코로나 때 확 줄었다가 이제 반등을 이미 했는데 네네. 이 이유가 더 재밌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202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VIP가 거의 제로로 갔었고요. 일본 VIP도 거의 제로로 갔었어요. 그렇네요. 근데 2022년도에 일본 관광객, 그러니까 녹색 네. 이제 바그래프가 이제 일본 VIP를 얘기하는데요. 일본 VIP만으로 이렇게 회복을 한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 VIP는 전혀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폭으로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녹색은 이제 YOA 성장률을 나타내는데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했고 이제 일본인 VIP만으로도 지금 카지노에 어떤 BP를 이미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중국인이 들어오면은 그대로 이익으로 꽂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봤을 때는 확실히 중국인들이 이제 나가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요 사진 요거 이제 원래 동영상인데 제가 이제 캡처해가지고 한번 넣어본 부분인데요. 네네. 요게 이제 춘절 연휴 기간 동안에 중국 허난성의 이제 상원이라는 이제 관광지인데 그건 조작이 아니 저 실제 사진인 네, 건가요? 실제 사진이고 원래 동영상인데 제가 캡처한 거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는 나가려고 그러고 뒤에서는 들어가려고 하고 해가지고 아예 여기 껴있는 상태군요. 껴있어가지고 아예 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만큼 중국인들이 어떤 그 억눌려 있던 어떤 소비 심리 내지는 뭐 이제 나들이 수요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폭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2021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요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백신을 그때 다 맞았었고 이미 이제 소비 회복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의 소비도 많이 개선됐다. 예를 들어서 뭐 백화점 매출이라든지 뭐 다양한 이제 의류 소비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작년도에 이제 보복 소비가 어느 정도 나타났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은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여태까지 봉쇄 조치였었고 그리고 백신도 제대로 못 맞았었고 근데 이미 전 국민이 대부분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다 코로나 이미 걸렸고 그리고 백신도 보급률도 굉장히 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중국의 보복 소비를 좀 기대해 볼 만한 해가 된다라는 부분이 중국 소비와 관련된 주식들은 좀 관심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밑에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그 관광객 이제 여객 수를 얘기하는데요. 코로나 때 거의 제로 수준의 수렴을 했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반등했던 게
뭐 다 이제 체감적으로 주변에 보면 느끼실 것 같아요. 네네. 일본 여행 간다, 베트남 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그렇죠. 같고요. 네. 그럼 이제 올해는 이제 이번 달 말부터 만약에 이제 마스크도 벗고 해외 여행도 더 자유화된다고 하면은 이제는 멀리도 갈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이제 이런 것들의 어떤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출입국자 증감 추이를 보면은 확실히 월별로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국내의 어떤 여행 수요도 굉장히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여행과 관련된 것들, 뭐 항공이라든지 호텔, 뭐 카지노, 면세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다 올해 내내 개선의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봤던 게 화장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녔었고 이제 특별히 이제 화장을 할 필요가 없었던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해요. 네 하긴 하지만 네, 예를 들어서 뭐 색조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덜하죠. 쪽에 이렇게 기초만 조금 얇게 하고 이제 사실 뭐 그렇게 나들이를 막 크게 뭐 멀리 가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다들 있었다고 요새 하면은 바쁘시더라고요. 네. 화장품 새로 사야 된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화장품도 다시 한번 개선 추세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서 이게 턴어라운드에 대한 키워드를 갖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등을 봤는데요. 우선은 그 코로나19를 이제 뒤로 하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복귀하는 그런 매크로 환경이 베이스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앞서 삼성전자 실적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뭐 한 3분기까지는 어렵다 말씀을 주셨는데 좀 구체화될 수 있는 어떤 이익 저점 통과 시점은 우리가 또 어떻게 우리가 파악해야 될까요? 아까 그래프가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익 저점의 통과 시점은 1분기이고요. 그러니까 네. 2분기까지는 반도체 가격이 계속 빠지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데이터로 보면은 지표로 보면은 개선되는 부분은 눈에 보이진 않을 거예요. 네. 다만 이제 냉정하게 실적으로 봤을 때는 1분기가 가장 저점이다라는 부분은 매우 높은 확률로 이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뭐 2분기, 3분기까지 했을 때 어찌됐든 이익이 개선되는 측면으로 돌아선다라는 부분은 뭐 염두에서 이제 투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가장 정말 턴어라운드 했으면 좋겠는 업종이 하나 있다면 사실 대한민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반도체일 겁니다. 네. 어떻게 반도체 턴어라운드 가나요? 그러니까 저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요 한 가지 더 장표를 보여드리면요. 네. 그러니까 왼쪽 위에가 이제 월별로 이렇게 글로벌 이제 휴대폰 판매량 추이를 나타내는데요. 보면은 연간으로 봤을 때 월별로 봤을 때 10에서 15% 정도 감소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판매량이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15에서 20% 정도 빠졌었죠. 근데 이제 심플하게 보면은 그러니까 글로벌 판매량이 이제 경기가 안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가장 많이 빠진 게 이제 유럽하고 중국이었거든요. 유럽은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소비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됐었던 부분이 있고 중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 조치로 인해서 이제 판매가 될 수 없었던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작년만큼 그렇게 그러니까 15에서 20% 정도 빠질 정도로 그렇게 역신장을 올해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이제 물론 이제 뭐 필수 소비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이 다 다르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2년에서 3년 정도 지나면 바꿔야 되는 필수 소비재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에는 뭐 2년 3년 뭐 이제 못 바꾸고 참았다고 하면은 이제는 교체를 해야 되는 수요가 나올 만하다라는 부분이고 어찌됐든 100번 양보하더라도 작년만큼 그렇게 역신장이 크게 나올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요 부분이 왼쪽 밑에 그래프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어떤 반도체 경기를 억누르는 부분은 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재고 수준에 비해서 이제 그 재고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피크치고 올해 1분기 때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좋아서 뭐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현재 좋아서 투자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봤을 때도 회복이지 엄청나게 좋은 게 아니다. 다만 주가는 바닥을 찍고 그러니까 최악을 지난 시점에 오히려 투자 매력에 있어서는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될 수 있으니 반도체도 올해 상반기 때 기대해 볼 만하고 그게 현재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그 여행도 많이 다니고 활동량이 좀 많아져야 네. 이게 분실 확률이 커지는 거거든요. 많이 잃어버리시잖아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 술자리도 줄어들고 여행도 안 다니고 이제 돌아다니는 활동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잃어버릴 확률이 사실 조금 많이 줄었었던 것도 맞기는 해요. 근데 이제 대표님한테 한번 또 여쭤보고 싶은 네. 부분이 네.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나 전기차 쪽에서도 보면 이제 네. 경기 침체를 의식해서 재고가 쌓여 있고 이제 가격을 후려친다거나 조금 인하하는 다운사이징 방향으로 조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조금 전에도 스마트폰이나 이런 IT 제품에 대한 교체 수요라든지 이런 점 등이 있다라면은 가격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소비자에게 유리한 쪽에 변화가 있는 것을 네. 하나의 그런 턴어라운드의 시그널로 우리가 인식하는 거가 맞는 걸까요? 근데 이제 업체나 아이템별로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자동차는 저는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도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뭐 스마트폰이야 그래도 손에 쥐어야 되고 이게 되게 사람을 매우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자동차는 저는 사치제에 물론 이제 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 사치제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내용 연수도 꽤 길죠. 그래서 이제 불편하더라도 충분히 고쳐서 탈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당장 뭐 작년까지는 뭐 여행도 갈 수도 없었고 그리고 정부에서 뭐 각종 쿠폰이나 이제 보조금도 나왔고 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소비를 유지시킬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금리가 올랐고 지금 자동차 이제 할부로 사려고 하면은 할부 금리가 한 6에서 8% 이제 작년 뭐 상반기만 하더라도 3에서 4% 정도에 살 수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한 6에서 8% 그리고 올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아질 걸로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게 봤을 때는 자동차를 쉽게 살 수 있는 환경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미 이제 가격 인하 움직임들, 뭐 특히나 이제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딜러들한테, 그러니까 미국 이제 딜러를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데 딜러한테 줘야 되는 이제 인센티브 금액이 계속 증가할 걸로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 판매량 자체는 단기적으로 확 줄어들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펀더멘탈 자체는 계속해서 안 좋은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고 실제로 이익도 좀 피크치고 옆으로 좀 기거나 좀 떨어질 확률이 좀 높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금융지주사 요새 또 핫하디 핫하죠. 네, 요 그렇죠. 얘기 잠깐 확인해 볼까요? 사실 지금까지 대표님 내용을 다 종합하면은 네. 이젠 주식에 대한 바닥과 또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네. 한켠에 이제 마음 한켠에 그쵸. 자리를 잡으면서 근데 1월을 지배했었던 업종 중에 하나가 또 은행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매니저분들이 상당히 놀라고 당황했었던 사실 네. 그런 이슈인 부분들도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밸류 스타일인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금융지주는 저도 되게 헷갈리는 업종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싼 거는 확실한데 과연 모멘텀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올해도 사실 이익이 꺾이진 않아요. 이제 금융지주의 실적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와는 다르게 예를 들어서 뭐 연체율이라든지 어떤 뭐 퇴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네, 그게 그렇군요. 조금 바뀐다고 해서 은행의 이익을 엄청나게 까먹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사업도 거의 없고 내수 업종이기 때문에 외부 변수에 취약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얘가 왜 주가를 올라야 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요 마지막 잔표를 봐주시면요. 그래서 이제 얼라인 파트너스가 이제 금융지주한테 이제 그 배당 정책, 그러니까 주주 환원 정책을 더 펴달라라고 이제 제시를 했는데 저는 이거 맨 처음에 뉴스만 봤을 때만 하더라도 될까 싶었어요, 사실. 왜냐면 이런 요구는 굉장히 좀 많이 있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한 번도 이제 통했던 적이 없었던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근데 다만 이게 되게 무르익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융지주 회사들도 뭔가 굉장히 큰 답답함을 느끼고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주주 환원을 하고는 싶지만 이제 정부 눈치를 봐야 되고, 정부는 또 좀 보수적으로 해야지 안전한 거기 때문에 이걸 또 풀어주기에는 또 명분이 좀 부족한 느낌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 얼라인 파트너스가 굉장히 큰 어떤 그 그러니까 면책을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꼬를 터준 건가요? 물꼬를 터줘가지고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또 뭔가 이제 핑계를 댈 수 있는 이거 봐라 시장에서 이렇게 난리 난다 우리 안 하면은 큰일 난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래 뭐 그러면은
조금 뭐 해보던지 약간 이런 식의 느낌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과거에 보면은 이제 배당 성향을 보면 한 25%에 이제 일률적으로 확 맞춰져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지금 확실한 거는 30% 정도에 맞춰지는 거는 확실하게 그 음. 트렌드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에 다 적극적으로 나설 만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나 메리츠 화재가 보여줬던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소각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주가를 이제 끌어올렸던 부분들이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지주 회사들한테도 나타날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 됐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된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저는 충분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또 같습니다. 이게 금융지주는 또 시총 규모로 따져서도 작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내일 저번 인터뷰가 잡혀 있거든요. 그렇군요. 물어볼 내용들이 정말 많은데 시간이 굉장히 한정적이라서 금융주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좀 물어봐서 또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도 르네상스 자산 이건규 대표님 항상 나오실 때마다 차분하게 시장을 뭔가 정리해 주시는데 그 내용들이 듣고 보면 약간 나도 모르게 웃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올해 시장에서 좀 우리가 희망을 찾아볼 수 있는 분위기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매일매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 투자자 여러분, 바로 지금 더 늦기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야 하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부터 자동차, 바이오까지 2022년에 놓쳤던 투자 흐름을 한 번에 따라잡고 2023년의 기회를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3프로TV 2023 베스트 투자 전략.